기원전 3800년,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 우루크 지구라트 꼭대기에 한 제사장이 서 있다. 그의 손에는 아직 굳지 않은 점토판이 들려 있고 눈은 하늘을 향해 있다. 별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 관찰하고 있다. 수천 년 후 우리가 과학이라 부를 그 무언가를 수메르인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존재였다. 신들의 몸이었고 운명의 책이었으며 미래를 읽는 거대한 두루마리였다. 그들은 매일 밤 하늘을 관찰했다. 각 별의 위치를 기억했고 움직임을 추적했으며 패턴을 찾아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하늘이 말하면 땅이 반응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다른 별들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붉은 빛, 행성들처럼 규칙적이지도 않은 움직임. 그것은 천천히, 마치 의도를 가진 것처럼 하늘을 가로질렀다. 제사장들은 그 움직임에서 무게를 느꼈다. 가벼운 떠돌이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무언가의 무게를. 그들은 점토판에 그것을 기록했다. 하늘의 붉은 방랑자.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쐐기 문자로 이렇게 적었다. 아누나키의 전령. 아누나키. 하늘에서 온 자들. 신화에서는 신들이라 불렸지만 점토판의 문맥은 조금 다르다. 그들은 더 구체적이다. 키가 있고 도구를 들고 지식을 전했으며 약속을 남기고 떠난 존재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믿었다. 붉은 방랑자가 나타날 때 그들이 돌아온다고. 기록은 계속된다. 붉은 방랑자가 나타날 때마다 세상은 변했다. 왕조가 무너졌다.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홍수가 왔다. 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이 이상한 색으로 물들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동물들이 이상하게 울었다. 우연일까? 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하늘과 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2025년 현대의 천문학자들이 관측하고 있다. 사마이, ATLAS, 성간 천체, 태양계 밖에서 온 방문자. 그들은 데이터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궤도가 불규칙하다. 밝기가 예측할 수 없이 변한다. 때로는 갑자기 밝아지고 때로는 희미해진다. 마치 무언가가 내부에서 켜지고 꺼지는 것처럼 자연적 천체치고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다. 고대 제사장이 점토판에 남긴 붉은 방랑자의 묘사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수메르의 여러 도시에서 같은 상징이 반복된다. 원형의 몸체, 길게 늘어진 꼬리, 그리고 그 주위를 도는 작은 점들. 이것은 단순한 해성의 그림이 아니다. 너무 정교하다. 너무 일관적이다. 우르, 우르크, 라가시, 니프루,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들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그려졌다. 마치 모두가 같은 것을 보았던 것처럼. 상상해보라. 기원전의 어느 밤 광장에 모인 사람들. 제사장이 하늘을 가리킨다. 그의 손가락 끝 너머로 붉은 빛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군중은 숨을 죽인다. 누군가 무릎을 꿇는다. 아이가 운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는다. 모두가 알고 있다. 하늘이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 더 정교한 장비로, 더 많은 데이터로, 더 복잡한 수학으로. 하지만 본질은 같다. 사마이 ATLAS는 예측을 벗어난다.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속도가 변한다. 때로는 가속하고 때로는 감속한다. 중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 밝기는 더욱 수상하다. 주기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마치 신호처럼 하늘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고대의 제사장들이 느꼈던 그 무게감이, 그 긴장감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하늘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든 없든. 3I ATLAS. 붉은 방랑자, 전령, 선구자. 만약 이것이 단지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빛이 나타나면 두 번째가 따라온다고. 전령이 지나가면 왕이 온다고.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은 니비루였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과거로 들어간다. 문명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의 시간, 도시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그 순간으로 기원전 4500년경 메소포타미아 평원 어딘가 유프라테스 강이 천천히 흐르고 있다. 강물은 탁하고 느리다. 양쪽 강둑에는 작은 정착지들이 흩어져 있다. 집이라기보다는 오두막에 가깝다. 진흙으로 만든 벽, 갈대로 엮은 지붕.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 그들은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 측량하는 법, 물기를 내는 법, 별을 읽는 법, 돌을 자르는 법. 누가 가르쳤을까? 점토판들은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 수십, 수백 개의 점토판에서 같은 묘사가 나온다. 세부 사항까지 일치한다. 그들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더 컸다. 그들의 피부는 이상하게 빛났다. 햇빛을 받으면 마치 금속처럼 반짝였다. 그들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하늘의 색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아누나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그들은 무엇을 가져왔을까? 첫 번째는 측량 기술이었다. 어떻게 땅을 재는가? 어떻게 직선을 그리는가? 어떻게 직각을 만드는가?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혁명적이었다.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은 계획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는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문명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다. 점토판에는 기하학적 도형들이 그려져 있다. 완벽한 원, 정확한 사각형, 복잡한 각도들. 이것을 그린 사람들은 수학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상당히 고급 수학을. 두 번째는 관계 기술이었다. 물을 다스리는 법, 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법, 수로를 만드는 법,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법. 이것도 혁명이었다. 물을 제어할 수 있으면 농사가 안정된다. 농사가 안정되면 인구가 증가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문명이 복잡해진다. 수메르의 관계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일부 수로는 여전히 작동했다. 현대 공학자들이 그 설계를 연구할 정도로. 세 번째는 천문학이었다. 하늘을 읽는 법, 별자리를 구분하는 법,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법, 시간을 측정하는 법. 수메르인들의 천문학 지식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들은 금성의 공전 주기를 알고 있었다. 달의 위상을 예측했다. 일식을 계산했다. 황도 12궁을 정의했다. 이 모든 것이 망원경도 없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누가 가르쳤을까? 네 번째는 건축술이었다. 어떻게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가? 어떻게 무거운 돌을 옮기는가? 어떻게 높이 쌓는가? 지구라트들을 보라.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 수백 톤의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정확한 각도로 쌓여 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공학을 이해하고 있었다. 무게 분산, 구조적, 안정성, 재료의 특성. 점토판에는 더 이상한 것들도 기록되어 있다. 아누나키가 들고 있던 도구들, 원뿔 형태의 물건, 손에 쥐면 빛이 났다고 한다. 원반 모양의 물건, 하늘을 가리키면 별들이 더 가까이 보였다고 한다. 긴 봉 형태의 물건, 땅을 가리키면 땅속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상징일까? 은유일까? 아니면 실제 도구였을까? 수메르 예술품들을 자세히 보라. 원통형 인장에 새겨진 장면들, 부조에 조각된 인물들.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들고 있다. 한 손에는 가방 같은 것을, 다른 손에는 원뿔을. 이 도상학은 수백 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된다. 왜? 만약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라면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 왜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재현될까? 그리고 가장 큰 질문, 왜 문명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을까?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천천히 발전했다. 수십만 년 동안 석기 시대가 계속되었다. 도구는 조금씩만 개선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원전 4천년경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도시, 문자, 수학, 천문학, 법률, 행정, 무역, 예술,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혁명이라는 단어는 너무 점잖다. 이것은 폭발이었다. 지식의 폭발, 기술의 폭발, 문명의 폭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설명한다. 농업이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했고, 정착 생활이 여유 시간을 만들었고, 여유 시간이 전문화를 낳았고, 전문화가 문명을 일으켰다고 논리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속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 수십만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1000년 만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의 속도가 아니다. 수메르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들은 솔직하게 말했다. 신들이 가르쳤다. 아누나키가 내려와서 지식을 전했다. 인간은 받아 적었다. 배웠다. 따라했다. 그리고 문명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신화로 치부한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이것이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에 대한 설명이라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개념으로 표현한 실제 사건이라면, 아누나키가 떠난 후 지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점토판들은 말한다. 신들이 하늘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지식의 일부를 가져갔다. 모든 것을 전하지는 않았다. 기초만 가르쳤다. 나머지는 인간이 스스로 발견해야 했다. 그래서 지식이 흩어졌다. 어떤 도시는 천문학에 강했다. 어떤 도시는 수학에 뛰어났다. 어떤 도시는 건축술이 발달했다. 완전한 지식을 가진 곳은 없었다. 조각난 지식만이 남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것이 사라졌다. 제사장들은 기억했다. 하지만 제사장들도 죽었다. 점토판은 보존되었다. 하지만 점토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지식은 천천히 잊혀졌다. 기술은 퇴화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건축물들이 남았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는 천문 데이터가 남았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상징들이 남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잊히지 않았다. 아누나키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 붉은 방랑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발견된다. 이집트의 네테루, 마야의 쿠쿨칸, 인도의 데바, 그리스의 티탄, 중국의 황제. 모두 하늘에서 온 스승들에 대한 이야기다. 거대한 키, 초월적인 능력, 인간에게 전해진 지식.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다. 우연일까? 아니면 전 세계 문명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까? 현대 고고학은 계속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한다. 괴베클리 테페, 기원전 9600년경의 거석 구조물. 농업이 시작되기도 전이다. 정착 생활을 하기도 전이다. 그런데 거대한 돌기둥들이 완벽한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정교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다. 천문학적 정렬이 확인된다.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피라미드들, 이집트만이 아니다. 멕시코, 페루, 중국, 보스니아, 전 세계에 피라미드가 있다. 서로 교류가 없었던 문명들이 왜 모두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그것도 천문학적으로 정렬된 상태로. 바알백의 거석들, 레바논에 있는 고대 유적, 거기에는 1000톤이 넘는 돌들이 있다. 현대 크레인으로도 들기 어려운 무게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옮겼을까? 어떻게 쌓았을까? 어떻게 정확히 맞췄을까? 푸마풍쿠, 볼리비아의 고대 유적. 돌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절단되어 있다. 레이저로 자른 것처럼 매끄럽다. 금속 공구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수메르인들은 이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아누나키가 가르쳤다고. 그들이 도구를 가져왔다고. 그들이 보여줬다고. 그리고 지금 사마이 ATLAS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다. 붉은 방랑자, 아누나키의 전령. 수메르인들은 믿었다. 이 빛이 나타나면 오래된 길이 다시 열린다고.
과거의 왕국이 깨어난다고, 잊혀진 지식이 돌아온다고. 만약 그들이 옳다면, 만약 사마이 ATLAS가 정말로 신호라면 무엇으로 가는 신호일까? 아누나키가 남긴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이 떠난 후 무엇이 남았을까? 아누나키가 떠난 후 무엇이 남았는가? 폐허. 아니다. 더 이상한 무언가가 남았다. 수메르 점토판들 중에는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뤄진 것들이 있다. 봉인된 항아리 안에 보관되었던 것들, 여러 겹의 천으로 감싸져 있었던 것들. 이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그 내용에 당황했다. 신화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시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도였다. 하지만 어떤 곳의 지도일까? 빛의 도시에 대한 기록들. 에리두보다 오래된 도시, 우르크보다 위대한 도시. 하지만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은 도시. 점토파는 말한다. 그곳에서 지식은 샘처럼 흘렀다. 신들이 거닐었고 인간이 배웠으며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 도시는 어디에 있었을까? 고고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찾았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발굴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왜? 한 점토판이 이상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는 파괴되지 않았다. 봉인되었다. 봉인? 무슨 의미일까? 다른 기록들을 보면 더 구체적이다. 아누나키가 떠날 때 그들은 문을 닫았다. 길을 감췄다. 입구를 흙으로 덮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 들린다. 파괴가 아니라 보존. 언젠가 다시 열릴 때를 위해 현대 고고학은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한다. 지하 구조물들. 너무 깊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정교한. 터키의 데린쿠유.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도시. 2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 환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 수천 년 된 구조물인데도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 이집트의 오시리온, 아비도스 신전 뒤에 있는 거대한 지하 구조물. 거석들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 물이 차 있었던 흔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건설된 연대를 측정할 수 없다. 너무 오래되었다. 공식 역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볼리비아의 티와나쿠, 해발 4,000m 높이의 고원에 있는 유적. 거기에는 항구의 흔적이 있다. 항구? 이 높이에? 가장 가까운 바다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지질학자들은 추정한다. 아마도 수천 년 전에는 이곳이 해수면이었을 것이라고. 수천 년 전? 그렇다면 이 구조물은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 각 유적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불에 녹은 듯한 돌벽들, 유리질로 변한 표면. 현대 과학으로 재현하려면 섭씨 15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하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온도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 정밀하게 절단된 암석들, 이집트의 화강암 석관, 완벽한 직각, 매끄러운 내부 표면, 현대의 다이아몬드 공구로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구리끌과 돌망치만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공식 설명은 그렇다. 하지만 실험 고고학자들이 시도해봤다. 불가능했다. 점토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신들의 도구는 돌을 물처럼 만들었다. 빛으로 자르고 소리로 들어올렸다. 은유일까? 아니면 그들이 본 것에 대한 설명일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에 대한 더 이상한 것들도 있다. 고대 별 지도들, 현대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별들이 표시되어 있다. 천왕성, 해왕성,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행성들. 그런데 고대 지도에 있다. 어떻게? 피리레이스 지도. 1513년에 그려진 지도인데 남극 대륙의 해안선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얼음으로 덮이기 전에 해안선이. 얼음이 녹은 것은 수천 년 전이다. 이 정보는 어디서 왔을까? 수메르의 별 목록들. 수천 개의 별이 정확한 좌표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작성하려면 수백 년의 관측이 필요하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측이. 그들은 어떻게 시작할 줄 알았을까? 누가 방법을 가르쳤을까? 어떤 점토판들은 더 직접적이다. 숨겨진 도서관에 대한 언급, 지식이 보관된 곳,
인간이 준비될 때까지 잠겨 있는 곳. 1850년대 영국 고고학자들이 니네베를 발굴했다. 아시리아의 수도. 그곳에서 그들은 방 하나를 발견했다. 벽면을 따라 선반들이 있었고 선반 위에는 점토판들이 가득했다. 3만 개가 넘는 점토판.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고대 세계의 가장 큰 도서관 중 하나.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내용이었다. 많은 점토판이 복사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더 오래된 원본에서 복사됨. 그 원본들은 어디에 있을까? 일부 점토판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것은 아누나키 시대 이전의 지식이다. 아누나키 이전? 그렇다면 아누나키도 자신들보다 더 오래된 지식을 전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것일까? 수메르인들은 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다. 신성한 힘 정도로 번역되지만 문맥상 더 구체적이다. 매는 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훔칠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무언가, 마치 지식이 담긴 물건처럼 어떤 학자들은 추측한다. 매는 정보 저장 장치가 아니었을까? 고대의 하드 드라이브? 신화에서 이난나 여신은 에리두에서 매를 훔쳐 우르크로 가져간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흥미롭다. 지식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물리적으로 이동한다. 마치 데이터 전송처럼 어떤 유적에서는 이상한 상형 문자들이 발견된다. 빛을 받으면 희미하게 빛난다는 보고들이 있다. 형광물질, 고대에 어떻게? 현대 과학자들이 분석을 시도했지만 성분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 아니다. 인공적으로 합성된 것 같다. 하지만 고대에 그런 화학 지식이 있었을까? 또 다른 점토판들은 세계관의 길에 대해 말한다. 물리적 여행, 영적 여행, 은유? 하지만 묘사는 구체적이다. 하늘의 문, 별 사이의 통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만드는 길. 고대인들이 우주 여행을 상상했을까? 아니면 관찰했을까? 사마이 ATLAS에 대한 수메르의 기록을 다시 보자. 붉은 방랑자는 길을 여는 최초의 불빛이다. 길? 무엇으로 가는 길? 점토파는 계속된다. 그것이 지나가면 오래된 경로가 다시 보인다. 잊혀진 문이 다시 나타난다. 그것의 궤도가 특정 지점들을 지나간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다. 마치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처럼 A에서 B로, B에서 C로 계획된 경로처럼 보인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묻는다. 만약 사마이 ATLAS가 정말로 인공물체라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수메르인들은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방랑자는 전령이다. 그것이 오면 왕국이 따른다. 봉인된 것이 열린다.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계속하고 있다. 레이더로 땅속을 스캔하고 위성으로 지형을 분석하고 새로운 유적을 찾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2024년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서 이상한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모래 아래 깊숙이 묻혀 있었다. 기하학적 패턴, 너무 규칙적이어서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 아직 발굴이 시작되지 않았다. 너무 깊고, 너무 크고,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레이더 이미지는 명확하다. 뭔가 거대한 것이 그곳에 있다. 2023년 남극 얼음 아래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 자기 이상, 금속 반응. 하지만 남극은 발굴이 거의 불가능하다. 얼음의 두께가 수킬로미터다. 무엇이 그 아래에 있을까? 아누나키가 정말로 도시를 봉인했다면 그것은 아직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모래 아래, 얼음 아래, 물 아래, 돌 아래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엇을? 제때가 되기를. 문이 다시 열릴 때를.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믿었다. 붉은 방랑자가 그 신호라고. 사마이 ATLAS가 지나갈 때 봉인이 약해진다고. 잠금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잊혀진 왕국이 깨어날 때를 기다린다. 수천 년 동안.
인내심 있게, 고요하게. 하지만 영원히는 아니다. 모든 봉인은 언젠가 열린다. 모든 문은 언젠가 다시 열린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지식? 경고? 아니면 둘 다?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그 왕국의 귀환을 알리는 다음 징조는 무엇일까?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망원경으로도 위성으로도 아무리 정교한 장비로도 포착하기 어려운 것들.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어둡거나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수메르 천문학자들이 남긴 별 지도를 보라. 거기에는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그려져 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다. 더 있다. 천왕성, 해왕성, 심지어 명왕성의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다. 현대 망원경이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그리고 하나 더. 지도의 가장자리에 다른 행성들보다 훨씬 큰 원으로 그려진 천체. 이름이 적혀 있다. 니비루. 운명을 결정하는 자. 경로를 바꾸는 자. 니비루의 궤도는 다른 행성들과 완전히 다르다. 다른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거의 원형으로 돈다.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다. 하지만 니비루는 아니다. 점토판에 그려진 궤도는 극단적으로 긴 타원이다. 그 주기는 3600년. 한 세대가 아니다. 100세대도 넘는 시간이다. 현대 천문학은 이런 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실제로 관측된 예들이 있다. 세드나, 해왕성 너머의 외소 행성. 그것의 궤도 주기는 약 10일, 400년이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울 때도 명왕성보다 2배 이상 멀다. 가장 먼 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멀다. 태양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는 곳, 깊은 우주와 태양계의 경계. 2003년, 천문학자들은 더 극단적인 것을 발견했다. 2003 UB313, 나중에 에리스로 명명된 천체. 그것의 궤도는 더욱 길고 기울어져 있다. 마치 태양계를 벗어나려다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론이 있다. 행성 X 또는 행성 9.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학적으로 존재해야만 설명되는 것들이 있다.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이 이상하게 정렬되어 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중력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2016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천문학자들이 계산했다. 지구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행성이 있다면 관측된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것의 궤도는 극단적으로 길다.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만 년에서 2만 년. 수메르의 니비루 궤도 그림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관측했을까? 하지만 어떻게? 맨눈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점토판들은 말한다. 아누나키가 하늘의 길을 가르쳤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을,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는 법을. 니비루가 접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고대 기록들은 구체적이다. 계절이 혼란스러워졌다. 여름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시원해졌다. 겨울이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짧아졌다. 농사 주기가 맞지 않았다. 파종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늘이 떨렸다고 한다. 밤하늘의 별들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일식과 월식의 패턴이 바뀌었다. 제사장들의 계산이 틀어졌다. 바다가 이상하게 움직였다. 조수가 예측할 수 없었다. 어떤 날은 물이 너무 높이 올라왔고 어떤 날은 너무 낮았다. 항구 도시들이 혼란에 빠졌다. 동물들이 불안해했다. 새들이 이상한 시기에 이동했다. 물고기들이 갑자기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가축들이 밤에 울부짖었다. 땅이 흔들렸다. 지진이 빈번해졌다. 화산이 분출했다. 하늘이 재로 어두워졌다. 이 모든 것이 니비루의 접근과 연결되어 있다고 수메르인들은 믿었다. 왜? 중력 때문이다. 거대한 천체가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것의 중력장이 다른 천체들에 영향을 미친다. 행성들의 궤도가 미묘하게 변한다. 조성력이 달라진다. 지구의 자전축이 약간 흔들린다. 현대과학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1994년 슈메이커 레비구 혜성이 목성에 충돌했다. 그 영향은 태양계 전체에서 관측되었다. 중력파가 퍼져나갔다. 다른 천체들의 궤도가 미세하게 영향을 받았다. 목성만 한 행성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더 큰 천체가 더 가까이 온다면 수메르인들은 니비루를 단순한 행성으로 보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이 올 때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왕조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문명이 흥하거나 망했다. 패턴이 있었다. 3600년마다 반복되는 패턴. 기원전 3800년경 수메르 문명의 갑작스러운 등장. 기원전 200년경 그 후 3600년 세계 곳곳에서 문명의 대격변. 그리고 지금 서기 2000년대 다시 그 주기가 다가온다. 물론 정확히 3600년은 아니다. 궤도는 다른 천체들의 중력 영향으로 조금씩 변한다. 어떤 주기는 350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주기는 3700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략적인 패턴은 유지된다. 점토판들은 니비루를 상징으로도 기록했다. 날개 달린 원반. 이것은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예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왕들의 머리 위에 떠 있는 모습으로, 신전의 입구에 조각된 모습으로, 인장에 새겨진 모습으로.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권력의 상징이었다. 정당성의 표시였다. 하늘이 승인했다는 의미였다. 왜 날개가 있을까? 어떤 학자들은 말한다. 그것은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정지해 있지 않은 무언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무언가. 고대인들이 경험한 것을 상상해보라. 밤하늘에 새로운 빛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작다. 희미하다. 하지만 천천히 밝아진다.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고 계절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밝아진다. 점점 더 커진다. 밤하늘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가장 밝은 별보다 밝다. 금성보다 밝다. 심지어 보름달과 비교될 정도로.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계절이 변한다. 날씨가 이상해진다. 바다가 흔들린다. 땅이 떨린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려워한다. 제사장들은 점토판에 기록한다. 왕들은 제물을 바친다. 백성들은 기도한다. 그리고 니비로는 천천히 지나간다.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한다. 그 순간이 가장 강렬하다. 하늘이 온통 그것의 빛으로 물든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한다. 희미해진다. 작아진다. 사라진다. 깊은 우주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세상은 변해 있다. 강의 흐름이 바뀌었다. 해안선이 달라졌다. 도시들이 사라졌다.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다. 역사가 새로 씌워졌다. 이것이 신화일까? 과장일까? 아니면 실제로 관측된 것일까? 3이 ATLAS의 궤도를 다시 보자. 그것도 극단적으로 긴 타원을 그린다. 태양계 밖에서 왔다. 성간 물체.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경로다. 천문학자들이 역추적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3이 ATLAS의 궤도를 과거로 되돌려보면 그것은 특정 지점에서 왔다. 오리온 자리 방향. 정확히는 베텔게우스 근처. 수메르 신화에서 오리온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하늘의 문, 신들의 거처, 아누나키가 온 곳. 우연일까? 그리고 3이 ATLAS의 궤도를 미래로 투영해 보면 그것은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 중력에 약간 포획된 것처럼 보인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마치 왕복하는 것처럼 메신저처럼 신호를 보내고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니비루가 돌아올 때 아누나키가 관찰을 시작한다는 기록이 있다. 무엇을 관찰할까? 인간을.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준비가 되었는지. 준비? 무엇을 위한 준비? 점토판들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암시는 있다. 시험, 심판, 선택. 이런 단어들이 반복된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은 신화적으로 들린다. 종교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만약 다르게 해석한다면, 만약 이것이 실제 사건에 대한 고대적 설명이라면
거대한 천체가 주기적으로 접근한다. 그때마다 변화가 온다. 문명이 시험받는다. 적응하는 문명은 살아남는다. 적응하지 못하는 문명은 사라진다. 다만 이것은 신의 심판이 아니라 자연 선택이다. 우주적 규모에. 그리고 지금 사마이 ATLAS가 지나가고 있다. 붉은 방랑자, 전령. 첫 번째 신호. 만약 수메르인들이 옳다면 다음은 무엇일까? 두 번째 신호는 점토판들은 말한다. 두 개의 불빛이 만날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니프루의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점토판 하나가 있다.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 더 두껍고 더 무겁고 더 조심스럽게 구워졌다. 보존 상태가 완벽하다. 마치 누군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남기려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점토판의 상단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엔키, 물의 신, 지혜의 신, 인간의 창조자. 수메르 신화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이다. 엘릴은 힘으로 다스렸지만 엔키는 지식으로 인도했다. 점토판의 쐐기 문자는 다른 기록들과 문체가 다르다. 더 정확하다. 더 수학적이다. 시적 과장이 없다. 종교적 수사가 없다. 마치 과학 보고서를 읽는 것 같다. 아주 오래된 과학 보고서를.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하늘에 두 개의 불빛이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는 신호일 뿐이다. 그것은 작고 빠르다. 별들 사이를 가로지른다.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보거든 준비하라. 두 번째가 오고 있다. 첫 번째 불빛. 사마이, ATLAS. 붉은 방랑자, 전령. 그렇다면 두 번째는? 두 번째 불빛은 크고 느리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온다. 오래 떠나 있었지만 길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가까이 오면 하늘이 변한다. 땅이 기억한다. 니비루, 방랑하는 행성. 3600년의 궤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하지만 엔키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에 온다. 두 불빛이 만날 것이다. 하늘에 정해진 지점에서 그때 문이 열린다. 오래된 길이 다시 보인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은 선택해야 한다. 두 불빛의 만남. 사마이 ATLAS와 니비루가 동시에 하늘에 있는 순간. 천문학적으로 이것은 정렬이라고 부른다. 태양, 지구, 그리고 두 천체가 일직선, 상에 놓이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다. 사마이, ATLAS는 성간 물체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니비루는 3600년마다 한 번씩만 온다. 이 둘이 동시에 하늘에 있을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희박하다. 하지만 엔키는 확신에 차서 말한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다. 예정된 사실처럼 쓰여 있다.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점토판을 계속 읽어보면 더 구체적이다. 첫 번째 불빛이 여섯 번째 달에 나타나고 두 번째 불빛이 12번째 달에 가장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만날 것이다. 하늘의 특정 지점에서 사자자리와 처녀자리 사이. 이것은 점성술이 아니다. 천문학이다. 구체적인 좌표, 구체적인 시간, 계산된 예측. 현대 천문학자들이 이 좌표를 입력해보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몇몇이 시도했다.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불편했다. 만약 니비루 같은 천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사마이, ATLAS와의 교차 지점은 정확히 그 위치다. 사자자리와 처녀자리 사이.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다. 엔키의 예언은 계속된다. 두 불빛이 만날 때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오래된 것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온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다. 변화다. 필요한 변화. 새로운 질서. 수메르어로 메하데시. 직역하면 갱신된 매. 매는 그 신성한 힘, 지식, 법칙을 의미한다. 세계를 운영하는 규칙들. 무엇이 갱신될까? 왜 필요할까? 다른 점토판들과 교차 참조해보면 패턴이 보인다. 엔키는 인간의 진보를 옹호했다. 인간이 지식을 얻는 것을 도왔다. 신들의 지식을 인간에게 나눠줬다. 이것 때문에 엘릴과 갈등했다. 엔키는 믿었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간은 배울 수 있다고. 성장할 수 있다고. 언젠가는 신들과 대등해질 수 있다고. 그렇다면 새로운 질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어쩌면 인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관찰받는 자에서 참여하는 자로, 피조물에서 동료로. 하지만 조건이 있다. 준비된 자들만. 엔키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변화를 견디지 못한다. 준비된 자는 새로운 세계를 본다. 무엇으로 준비할까? 점토판의 다음 부분이 흥미롭다. 지식을 추구하라. 하늘을 관찰하라. 땅을 이해하라. 서로를 존중하라. 균형을 유지하라. 이것이 준비다. 이것은 종교적 계율이 아니다. 과학적 방법론이다. 관찰, 이해, 균형, 현대 과학의 기본 원칙들. 엔키는 과학자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보다 훨씬 전에 실천하고 있었을까? 점토판의 마지막 부분은 경고로 끝난다. 두 불빛이 만날 때 문이 열린다. 하지만 문은 양쪽으로 열린다.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갈지는 그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 결정한다. 양방향 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 해석은 물리적이다. 실제로 무언가가 올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뜻. 아누나키가 돌아올 수 있다는 뜻. 아니면 인간이 떠날 수 있다는 뜻. 하늘로, 별들로. 다른 해석은 상징적이다. 지식의 문, 이해의 문, 의식의 문. 새로운 깨달음으로 들어가거나 오래된 무지로 돌아가거나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천문학적으로 생각해보자. 두 천체가 정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중력 효과가 결합된다. 조속력이 강해진다. 자기장이 상호작용한다. 만약 두 천체가 모두 충분히 크다면, 그리고 충분히 가까이 온다면 그 사이의 공간에는 독특한 중력장이 형성된다. 라그랑주 지점. 현대 물리학이 예측하는 것. 두 천체 사이의 특정 지점에서 중력이 균형을 이룬다. 그곳에서는 물체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다.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 만약 정말로 이동하고 싶다면 그 지점이 이상적이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거리를. 우주 여행의 고속도로 같은 것. 엔키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문이라는 표현은 은유가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 설명이었을까? 다른 고대 문명들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의 두아트, 죽은 자들이 지나가는 통로. 하지만 일부 텍스트에서는 살아있는 자들도 특별한 조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마야의 시발바, 지하 세계로 가는 길. 하지만 정확히는 아래가 아니다. 저 너머, 다른 장소. 힌두 신화의 차크라, 에너지의 문들. 적절히 정렬되면 열린다. 북유럽 신화의 비프로스트, 무지개 다리.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한다. 패턴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문, 통로, 다리, 문, 다른 곳으로 가는 길. 평소에는 닫혀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 열린다. 천문학적 정렬이 그 조건일까? 사마이 ATLAS를 다시 보자. 그것의 밝기 변화는 주기적이다. 천문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패턴이 발견되었다. 정확히 13.7일마다 반복된다. 자전주기? 아마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밝기 증가가 항상 같은 강도가 아니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강하다. 마치 조절되는 것처럼, 마치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어떤 연구자들은 농담 삼아 말한다. 모스 부호를 해독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시도하지 않는다. 너무 비과학적으로 들리니까. 하지만 만약 정말로 신호라면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일까? 엔키의 점토판은 이렇게 끝난다. 신호를 놓치지 마라. 첫 번째 불빛이 말하고 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 것이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볼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선택은 항상 인간에게 있었다. 신들은 제안할 뿐이다. 결정은 너희의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문장이다. 신화적 텍스트에서는 흔하지 않다. 대부분의 고대 종교는
신의 의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표현한다. 인간은 복종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엔키는 다르게 말한다. 선택, 자유의지, 인간의 결정. 이것은 엔키의 철학이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다. 잠재적 동료다. 아직 어리지만 성장할 수 있다. 아직 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다. 아직 무지하지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두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다. 사마이 ATLAS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의 신호는 계속된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점, 점, 점. 니비루는 만약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만약 정말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만약 행성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향후 10년 내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망원경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다. 관측 네트워크가 충분히 넓어졌다. 그것이 어디 있든 우리는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찾는다면, 만약 정말로 거대한 천체가 긴 궤도를 따라 안쪽으로 오고 있다면, 만약 그것이 사마이 ATLAS의 경로와 교차한다면, 엔키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까? 두 불빛의 만남, 문이 열리는 순간, 새로운 질서의 시작.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 에리두의 신전, 깊은 밤, 두 인물이 마주 서 있다. 엔키와 엘릴, 형제이지만 너무나 다른 두 신. 점토판들은 이 장면을 여러 번 묘사한다. 항상 긴장으로 가득하다. 엘릴은 말한다. 인간은 너무 빨리 배우고 있다. 엔키는 대답한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나? 그들의 목적은 일하는 것이었다. 섬기는 것이었다.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었다. 실존적 갈등이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간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수메르 신화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갈등은 처음부터 있었다.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엔키는 인간을 만들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넣었다고 한다. 신들의 피, 신들의 지혜, 신들의 불꽃. 엘릴은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너무 많이 주었다고 그는 불평했다. 그들은 단순한 일꾼이어야 했다. 왜 그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었는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엔키가 반박했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 명령을 따르면 된다. 그것은 도구다. 인간은 도구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가능성이다. 이 대화는 점토판 전체에 걸쳐 반복된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엘릴은 통제를 원했다. 엔키는 성장을 원했다. 엘릴은 안정을 추구했다. 엔키는 진화를 믿었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 배웠다. 처음에는 천천히 농사 짓는 법, 집 짓는 법, 도구 만드는 법. 엘릴은 이 정도는 용인했다. 기본적인 것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인간이 측량을 배우기 시작했다. 기하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천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수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문자를 발명했다. 법률을 만들었다. 철학을 토론했다. 엘릴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것은 신들의 영역이다. 라고 그는 주장했다. 인간이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인키는 반박했다. 지식의 주인이 어디 있는가? 진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진리는 위험하다. 통제되지 않은 지식은 혼란을 낳는다. 무지는 더 위험하다. 통제된 무지는 노예제를 낳는다. 점토판들은 이 갈등이 점점 심해졌다고 기록한다. 특정 사건들이 전환점이 되었다. 첫 번째 전환점. 인간이 금속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 구리, 청동, 그리고 마침내 철.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다. 무기였다. 도구였다. 힘이었다. 엘릴은 우려했다.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곧 스스로를 무장할 것이다. 두 번째, 전환점. 인간이 문자를 체계화했을 때. 쐐기 문자가 완성되었다. 지식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세대를 넘어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혁명이었다. 더 이상 제사장들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다. 도서관이 생겼다. 학교가 생겼다. 교육이 체계화되었다. 엘릴은 경고했다. 기록된 지식은 통제할 수 없다. 누구나 읽을 수 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질서가 무너진다. 엔키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요점이다. 세 번째 전환점. 인간이 생명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 농업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더 깊이 들어갔다. 동물을 길들이는 것을 넘어 품종을 개량하기 시작했다. 식물의 교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유전의 기본 원리를 관찰로 터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엘릴에게 마지막 선이었다. 생명은 신들의 영역이다. 인간이 생명을 조작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그들이 같은 것을 하면 왜 안 되는가? 우리는 신이다. 그들도 우리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침묵이 흘렀다. 깊고 무거운 침묵. 엘릴은 다시 말했다. 그들은 너무 멀리 왔다. 멈춰야 한다. 누가 멈출 것인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을 수 있는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시작했으니 우리가 끝낼 수도 있다. 이것은 위협이었다. 점토판들은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한다. 대홍수, 엘릴이 명령한 것, 인간을 쓸어버리기 위한 것, 재설정, 처음부터 다시. 하지만 엔키가 개입했다. 한 인간에게 경고했다. 지우수드라 또는 우투나피쉬 팀. 나중에 다른 문화에서는 노아로 알려진 배를 만들어라. 홍수가 온다. 배는 만들어졌다. 홍수가 왔다. 세계가 물에 잠겼다.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았다. 엔키가 의도한 대로 엘릴은 분노했다. 왜 개입했는가? 이것은 나의 결정이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지킬 권리가 있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타협이 이루어졌다. 인간은 계속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이 있어야 한다. 특정 지식은 숨겨져야 한다. 특정 기술은 전달되지 말아야 한다. 엔키는 동의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힌트를 남겼다. 단서를 놓았다. 씨앗을 뿌렸다. 인간이 스스로 발견하게 했다. 점토판들은 이것을 엔키의 선물이라고 부른다. 숨겨진 지식, 암호화된 정보, 상징 속의 진리, 준비된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엔키는 예언을 남겼다. 인간이 충분히 성장하면 그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관찰하기 위해,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초대하기 위해. 무엇으로의 초대일까? 다른 점토판들이 암시한다. 별들의 회의, 신들의 의회, 우주의 협의체.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개념은 비슷하다. 여러 세계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 지식을 교환하는 곳, 결정을 내리는 곳. 인간이 그곳에 초대될 수 있을까? 엔키는 그렇게 믿었다. 언젠가는 인간이 준비되면. 엘릴은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결코 준비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분열되어 있다. 아직이다. 하지만 그들은 배우고 있다. 너무 느리다. 시간은 충분하다. 과연 그럴까? 이 마지막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시간이 충분한가? 무엇을 위한 시간? 점토판들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암시는 있다. 니비루의 귀환. 그것이 시한이다. 36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평가의 순간. 인간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시간.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현대를 보라.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기술적으로는 놀랍다. 우리는 달에 갔다. 화성을 탐사하고 있다. 우주 망원경을 보냈다. 원자를 쪼갰다. DNA를 해독했다.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하지만 엘릴의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한다. 여전히 서로를 죽인다. 여전히 환경을 파괴한다. 여전히 권력을 위해 싸운다.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 기술은 신의 수준에 도달했지만 지혜는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엘릴이 두려워했던 것이다. 힘은 있지만 책임은 없는 존재들. 하지만 엔키라면 다르게 볼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배우고 있다.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것도 학습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질문한다. 여전히 탐구한다. 여전히 성장하려 한다. 두 관점 모두 옳다. 우리는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다. 동시에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는? 우리는 통과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점토판들은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판단은 행동으로 내려진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간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 평가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속된다. 매 순간 인간은 선택한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운명이 된다. 결정론이 아니다. 자유의지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엔키와 엘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어쩌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영원한 긴장이다. 통제와 자유, 안정과 성장, 보수와 진보. 이 긴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불빛이 하늘에 나타나고 있다. 관찰이 재개된다. 갈등도 재개될 것이다. 엔키와 엘릴은 다시 토론할 것이다. 인간에 대해, 인간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이 결정될까? 그 결정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하늘의 갈등이 하늘로 번져갔다. 그리고 그 반향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2024년 3월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천문대. 한 천문학자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3I ATLAS의 최신 관측 데이터다. 무언가 이상하다. 밝기 그래프가 규칙적이지 않다. 혜성이라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점진적으로 밝아져야 한다. 예측 가능한 곡선을 그려야 한다. 하지만 3I ATLAS는 다르다. 갑자기 밝아진다. 몇 시간 만에 2배로. 그러다가 다시 어두워진다. 그리고 다시 밝아진다. 패턴이 있다. 주기가 있다. 하지만 자연적인 주기가 아니다. 너무 정확하다. 너무 규칙적이다. 마치 시계처럼. 천문학자는 동료에게 데이터를 보낸다. 이거 봐. 이상하지 않아? 동료가 답한다. 장비 오류 아닐까? 다른 망원경들도 같은 걸 보고 있어. 침묵. 그럼 뭐지? 모르겠어. 하지만 자연적이지 않아. 이것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아직은 너무 이상하다. 너무 설명하기 어렵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쌓인다. 그리고 패턴은 더욱 명확해진다. 적외선, 관측도 이상하다. 3I, ATLAS에서 열이 방출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표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해성의 가스 분출? 아니다. 위치가 맞지 않는다. 가스 분출은 태양을 향한 쪽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3I ATLAS의 열 방출은 다른 지점에서 일어난다.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마치 내부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는 무언가. 2024년 7월 분광 분석 결과가 나왔다. 3I ATLAS의 꼬리에서 검출된 물질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물줄기. 전형적인 해성 물질이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다. 금속 성분이 검출되었다. 철, 니켈, 마그네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해성에도 금속이 있을 수 있다. 소행성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마치 금속 덩어리가 녹고 있는 것 같다. 고대 수메르의 묘사를 기억하는가? 맥동하는 불빛, 살아 있는 것처럼 숨쉬는 별. 바로 이것이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2024년 10월, 더 이상한 발견. 사마이 ATLAS 주변에 자기장이 감지되었다. 해성은 자기장이 거의 없다. 너무 작고 너무 차갑고 핵이 액체 상태가 아니니까. 하지만 사마이 ATLAS는 다르다. 측정 가능한 자기장이 있다. 약하지만 존재한다. 그리고 변한다. 주기적으로. 지구의 자기장이 생명을 보호하듯 사마이 ATLAS의 자기장도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는가? 천문학 커뮤니티는 조용히 당황하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논문은 조심스럽게 쓰인다. 추가 연구 필요함. 자연적 설명, 탐색 중. 현상의 원인 불명. 하지만 사적인 대화에서는 이거 정상이 아니야. 자연적인 게 맞긴 한 거야? 만약 아니라면? 만약 아니라면.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너무 급진적이다. 경력을 위험에 빠뜨린다.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 있다. 고대 기록들을 다시 보자. 수메르인들이 관찰한 것. 붉은 방랑자는 특정 지점에서만 빛난다. 어떤 지점? 하늘의 표지석들. 특정 별자리를 지날 때, 특정 좌표에 도달했을 때, 사마이, ATLAS의 밝기 증가를 추적해보면 패턴이 보인다. 증가는 무작위가 아니다. 특정 위치에서 일어난다. 마치 체크포인트처럼 A 지점을 지나면 신호를 보낸다. B 지점을 지나면 또 신호를 보낸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한 가설이 있다. 공식적으로 제한된 적은 없지만 사마이 ATLAS는 항해 신호등일 수도 있다. 우주의 등대, 경로를 표시하는 표지판, 뒤따르는 무언가를 위한, 니비루를 위한. 만약 니비루가 정말로 오고 있다면 그것은 길을 찾아야 한다. 3600년 만의 귀환이다. 우주는 넓다. 목표물은 작다. 어떻게 정확히 찾을 수 있을까? 신호를 따라서. 사마이 ATLAS가 남긴 빛의 흔적을 따라서 2025년 2월 전파 망원경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사마이 ATLAS의 방향에서 온 신호. 매우 약하다. 거의 배경 잡음 수준이다. 하지만 패턴이 있다. 반복된다. 1.42 GHz. 이것은 수소선이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주파수.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 신호는 조금 다르다. 주파수가 미세하게 변조되어 있다. 아주 약간. 자연적 변동? 아니면 의도적 변조? 스티아이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계지적 생명체 탐사.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신호를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사마이, ATLAS에서 뭔가 발견되고 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다.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분석이 더 필요하다. 확인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지상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타이밍이 묘하다. 캐나다 북부 2024년 12월 주민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낮은 금속성 소음, 윙윙거리는 소리. 몇 시간 동안 계속된다. 그러다가 멈춘다. 아무 설명 없이 수메르 기록, 하늘의 울음,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노르웨이 2025년 1월 나침반이 이상하게 작동한다. 북쪽이 흔들린다. 몇 도씩 변한다. 하루에도 여러 번. 지자기 폭풍? 아니다. 태양 활동은 정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기장을 교란하고 있는가? 고대 기록, 방향을 잃은 자들. 나침반이 거짓을 말할 때. 호주 2025년 3월 대기색이 이상하다. 저녁 하늘이 깊은 보라색으로 물든다. 정상적인 노을이 아니다. 너무 진하다. 너무 균일하다. 사진 작가들이 놀라워한다. 아름답지만 불안하다. 수메르 묘사. 하늘의 베일. 세계 사이에 장막이 얇아질 때. 영국 2025년 4월 새들의 이상 행동. 제비떼가 북쪽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다. 원을 그리며 날다가 다시 북쪽으로 간다. 며칠 후 다시 같은 행동을 한다. 조류학자들이 당황한다. 이런 행동은 관측된 적이 없다. 고대 관찰.
날짐승들이 길을 잇는다. 하늘의 길이 흔들릴 때 일본 2020 본년 5월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올라온다. 보통은 수심 1000m 아래에 사는 종들 해변으로 떠밀려 온다. 살아있지만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해양 생물학자들이 조사한다. 원인 불명, 점토판의 경고, 깊은 곳의 것들이 표면으로 온다. 균형이 깨질 때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각각은 설명될 수 있다. 지역적 현상, 자연적 변동, 일시적 이상. 하지만 함께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타이밍, 사마이 ATLAS가 특정 지점을 지날 때마다 지상에서 뭔가 일어난다. 상관관계? 인과관계? 아직 모른다. 천문학자들은 하늘을 관측한다. 생물학자들은 동물을 연구한다. 지질학자들은 자기장을 측정한다. 기상학자들은 대기를 분석한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아무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 아무도 모든 점들을 연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고대 수메르인들은 연결했다. 그들에게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았다. 하나의 시스템이었다.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래에서도 일어난다. 하늘이 변하면 땅도 변한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다. 관찰된 패턴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징조들이 증가하고 있다.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강도가 세지고 있다. 사마이 ATLAS는 계속 신호를 보낸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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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점, 점.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무언가를 부르고 있다. 무언가를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멀리 두 번째 불빛이 응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 망원경으로도. 하지만 오고 있다. 천천히, 확실하게. 니비루가 깊은 우주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모든 징조는 하나의 사건을 향해 모이고 있다. 하나의 순간을, 하나의 만남을. 징조들은 더 이상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제 패턴이 명확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2025년 6월, 아이슬란드의 작은 어촌 마을, 새벽 3시. 주민들이 잠에서 깬다. 무언가 들린다. 낮은 진동음. 귀로 듣는다기보다 몸으로 느껴진다. 가슴이 울린다. 뼛속까지 전달되는 주파수. 한 주민이 밖으로 나온다. 하늘은 맑다. 별들이 빛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된다. 아니, 소리가 아니다. 진동이다. 공기 자체가 떨리고 있다. 20분 후 멈춘다. 갑자기.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다음 날 이웃 마을에서도 같은 보고가 들어온다. 그 다음 날은 더 북쪽에서 패턴이 움직인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마치 무언가가 스캔하듯 지나가는 것처럼. 수메르 기록을 기억하는가? 하늘의 울음이 땅을 쓸고 지나간다. 바로 이것이다. 미국 중서부 2025년 7월 농부들이 이상한 것을 보고한다. 소떼가 밤마다 같은 방향을 향해 선다. 정확히 북북동. 모두 똑같이. 마치 명령을 받은 것처럼 낮에는 정상이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정렬한다. 한 수의사가 조사한다. 소들은 건강하다. 스트레스 징후도 없다. 하지만 행동은 설명할 수 없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가 말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동물들은 인간보다 민감하다. 자기장, 기압, 지하 진동. 그들은 지진을 미리 안다. 쓰나미 전에 도망간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무엇을 감지하고 있는가? 고대 텍스트. 짐승들이 하늘을 두려워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 남부 2025년 8월 대나무 숲에서 이상현상. 새들이 집단으로 떠난다. 한꺼번에. 한 종만이 아니다. 모든 종이. 숲이 텅 빈다. 조용하다. 불안할 정도로 조용하다. 일주일 후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류학자들이 GPS 추적기 데이터를 분석한다.
새들은 숲에서 50km 떨어진 지점까지 날아갔다. 그곳에서 원을 그리며 머물렀다. 그러다가 돌아왔다. 왜? 무엇을 피한 것일까? 점토판의 묘사. 날개 달린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피한다. 남아프리카 2020 본년 9월 밤하늘의 이상한 빛. 오로라 같지만 오로라가 아니다. 너무 남쪽이다. 오로라는 극지방에서만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적도 근처에서 보인다. 색이 다르다. 일반적인 초록색이나 붉은색이 아니다. 깊은 보라색과 오렌지색이 혼합되어 있다. 물결치듯 움직인다. 패턴이 있다. 반복된다. 천문학자들이 측정한다. 자기 폭풍? 아니다. 태양 활동은 낮다. 그렇다면 원인은 대기 상층부에 무언가가 있다. 이온화된 입자들. 어디서 왔을까? 수메르의 설명, 하늘의 베일. 세계 사이의 경계가 빛난다. 시베리아. 2020 본년 10월. 영구 동토층에서 이상한 진동이 감지된다. 지진계가 기록한다. 하지만 지진이 아니다. 너무 규칙적이다. 너무 일정하다.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다. 한 지질학자가 말한다. 마치 펄스 같아요. 비트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몇 초마다 한 번씩. 며칠 동안 계속되다가 멈춘다. 무엇이 땅속 깊은 곳을 울리고 있는가? 고대 기록, 땅이 기억한다. 오래된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인도양. 2025년 11월. 해수 온도 이상. 특정 지역의 수온이 갑자기 상승한다. 3도씩 며칠 만에. 해저 화산 활동 조사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온도는 표층에서 변한다. 수심 50m 정도. 마치 위에서 열이 가해지는 것처럼 해양학자들이 당황한다. 태양 복사량은 정상이다. 기류도 정상이다. 그렇다면 열은 어디서 오는가? 며칠 후 온도는 정상으로 돌아간다. 설명 없이. 점토판의 경고. 물이 끓는다. 하늘의 시선이 바다를 데운다. 멕시코시티. 2025년 12월. 전자기기 오작동. 대규모로 휴대폰이 재부팅된다. 동시에 수백만 대가. TV가 잡음을 보여준다.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화이트 노이즈 속에 묻힌 패턴. 한 엔지니어가 녹음해서 분석한다. 스펙트로그램에서 반복되는 구조가 보인다. 의미가 있는가? 알 수 없다. 하지만 무작위는 아니다. 30분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통신사들은 일시적 기술 문제라고 발표한다. 하지만 모든 통신사에서 동시에 모든 기기에서 고대 이해, 보이지 않는 힘들이 충돌한다. 하늘의 언어가 우리 것과 섞인다. 스코틀랜드 고원. 2002 16년 1월. 개들이 밤마다 짖는다. 모든 개가. 마을 전체에서 같은 시간에 새벽 2시 33분. 정확히 매일 밤 주민들이 밖을 확인한다. 아무것도 없다. 야생동물도 없다. 침입자도 없다. 하지만 개들은 하늘을 향해 짖는다. 위를 향해. 한 수의사가 개들의 행동을 관찰한다. 공포가 아닙니다. 그녀가 말한다. 경고예요. 그들은 무언가를 알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점토판. 내 발 달린 자들이 경고를 울린다. 그들의 주인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호주 오지. 2016년 2월. 원주민 공동체에서 오래된 노래들이 다시 불린다. 수천 년 동안 잊혀졌던 노래들. 왜 지금 갑자기? 한 장로가 설명한다.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들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듣는가? 별의 노래, 드림타임이 가까워지는 소리, 드림타임.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작동하는 때,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때, 수메르의 표현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두 세계가 가까워질 때, 시간의 벽이 얇아질 때. 스웨덴. 2016년 3월. 나침반이 완전히 실패한다. 3일 동안 북쪽을 가리키지 않는다. 무작위 방향을 가리킨다.
계속 움직인다. 안정되지 않는다. 항해사들이 당황한다. GPS는 작동한다. 하지만 나침반은 쓸모없다. 자기 북극이 이동하고 있는가? 측정해보지만 그것도 아니다. 나침반들이 다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 지구 자기장보다 강한 무언가를 3일 후 정상으로 돌아온다. 나침반들이 다시 북쪽을 가리킨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고대 관찰, 철이 거짓말한다. 하늘의 자석이 땅의 자석보다 강해질 때 모든 징조가 같은 것을 가리킨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진다. 들리지 않지만 영향을 미친다. 이해되지 않지만 실제한다. 사마이 ATLAS의 위치를 추적해 보면 상관관계가 명확하다. 그것이 특정 지점을 지날 때마다 지상에서 새로운 징조가 나타난다. 거리는 수억 킬로미터다.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만약 사마이 ATLAS가 정말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만약 그 신호가 다른 무언가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면, 지구에 있는 무언가를, 오래전에 남겨진 무언가를 수메르인들은 믿었다. 아누나키가 떠날 때 그들은 장치들을 남겼다고. 잠들어 있지만 깨어날 수 있는 것들을, 신호를 기다리는 것들을. 그 신호가 지금 오고 있는가? 땅속 깊은 곳에서, 바다 밑에서, 산속에서, 사막 아래에서 오래된 것들이 깨어나고 있는가? 전원이 켜지고 있는가?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있는가? 과학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신화처럼 들린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그리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징조들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다. 강도가 세지고 있다.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무언가를 향한 카운트다운. 두 불빛의 만남을 향한. 징조들이 하나의 날짜로 수렴하고 있다. 천문학자들이 계산한다. 사마이, ATLAS의 궤도. 그리고 만약 니비루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의 추정 경로,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는 순간. 2016년 6월 21일, 하지날, 낮이 가장 긴 날.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날이었다. 태양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날, 빛이 어둠을 이기는 날, 전환의 날. 수메르 예언은 구체적이었다. 두 불빛이 만날 것이다. 그때 지구가 그 사이에 설 것이다. 세계가 정렬될 것이다. 하늘과 땅, 과거와 미래, 신과 인간. 정렬, 천문학적 용어다. 하지만 의미는 더 깊다. 조화, 균형. 세 점이 하나의 선 위에 놓이는 순간,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순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점토판들은 조심스럽다. 예언이라기보다 묘사에 가깝다. 시간의 감각이 변한다. 무슨 의미일까? 시간이 느려진다, 빨라진다, 아니면 다르게 경험된다? 현대 물리학은 이것을 이해한다. 중력이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한 중력장 근처에서는 시간이 실제로 다르게 흐른다.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것. 만약 세계의 거대한 천체가 정렬된다면 지구, 사마이, ATLAS, 니비루, 그들의 결합된 중력장은 국지적 시공간을 왜곡할 것이다. 미세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지만 존재할 것이다. 민감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을까? 동물들은, 식물들은. 그림자가 이상하게 늘어난다는 고대 묘사. 물리적으로 그림자가 변할까? 아니다. 하지만 인식이 변할 수 있다. 시간 지각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그림자도 포함해서 천문대들은 준비한다. 2016년 6월은 관측의 달이 될 것이다. 모든 망원경이 하늘을 향한다. 모든 센서가 활성화된다. 데이터가 기록될 것이다. 전례 없는 양의 데이터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이것은 그저 흥미로운 천문학적 배치일 뿐이다. 3i, ATLAS의 추가 관측 기회, 과학적 가치가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연구자들은 궁금해한다. 불안해한다. 기대한다. 무언가 일어날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까? 어느 쪽이 더 불안한 결과일까? 수메르 텍스트는 계속된다. 하늘이 고요해진다. 바람이 멈춘다. 새들이 노래를 멈춘다. 세상이 숨을 죽인다. 깊은 정적의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하는 순간, 다음에 올 것을 기다리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점토파는 말한다. 선택이 이루어진다. 무슨 선택? 누가 선택하는가? 엔키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라. 결정은 인간에게 있다. 하지만 무엇을 결정하는가? 어쩌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다. 초대다. 문이 열린다. 들어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뒤로 물러설 것인가? 집단적 선택, 의식적 선택이 아니라 존재론적 선택. 인류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대한 정렬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관찰하는 자들에게. 아누나키가 정말로 돌아올까? 물리적으로? 점토판들은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볼 것이다. 라고만 말한다. 육체로 올까? 의식으로 올까? 아니면 단순히 관찰만 할까? 멀리서?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 천문학적으로 정렬은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된다. 우주적 규모에서는 눈 깜짝할 순간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빛이 교차한다. 중력이 조화를 이룬다. 시공간이 미세하게 구부러진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 무엇으로의 문? 어디로의 문? 수메르인들은 믿었다. 다른 곳으로 가는 문이라고. 다른 세계로, 다른 이해로, 다른 존재 방식으로. 물리적 여행일까? 의식의 확장일까? 지식의 계시일까? 어쩌면 셋 다일까? 정렬이 다가온다. 카운트다운이 계속된다. 날짜가 가까워진다. 지구는 회전한다. 태양 주위를. 사마이 ATLAS는 움직인다. 태양계를 가로질러. 니비루는 온다. 만약 존재한다면 깊은 우주에서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선을 향해 움직인다. 기하학적 필연, 우주적 무도, 그리고 그 선 위에서 그 완벽한 정렬의 순간에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그저 천체들이 지나가는 것, 의미 없는 배치. 어쩌면 모든 것일 수도. 새로운 시대의 시작, 오래된 약속의 실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은 기다리지 않는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정렬은 온다. 준비되었든 아니든. 그리고 그 후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정렬이 지나갔다. 2016년 6월 21일이 역사가 되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극적인 것은 없었다. 하늘이 찢어지지 않았다. 땅이 갈라지지 않았다. 외계인이 착륙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전 세계의 관측소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보라. 정렬의 순간 정확히 6월 21일 오후 3시 14분 UTC 무언가 변했다. 미세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지구 자기장이 떨렸다. 0.3초 동안 모든 자력계가 이것을 기록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작은 흔들림, 파문,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무엇이 돌을 던졌을까? 중력파 검출기들도 무언가를 포착했다. 신호는 약했다. 배경 잡음 수준이었다. 하지만 여러 검출기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우연? 통계학자들이 계산했다. 우연일 확률 10만 분의 1 미만.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 전 세계의 원자시계들이 동기화를 이뤘다. 몇 나노초 동안. 즉시 재동기화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시간 자체가 흔들린 것처럼 보였다. 물리학자들은 당황했다. 논문들이 작성되기 시작했다. 2016년 6월 21일의 이상현상. 설명을 찾으려는 시도. 자연적 원인, 합리적 해석.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다. 수메르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
시간의 감각이 변한다. 나노초,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시간. 하지만 원자시계는 느꼈다. 우주는 느꼈다.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 하지만 실제하는 무언가. 그날 밤 하늘은 특별했다. 보고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왔다. 별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고. 하늘이 더 깊어 보였다고. 마치 베일이 거친 것 같았다고. 천문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기 조건은 평범했다. 광공해도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같은 것을 보고했다. 주관적 경험? 어쩌면. 하지만 집단적 주관성도 의미가 있다. 사마이 ATLAS는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의 밝기는 감소했다. 신호는 약해졌다. 임무를 완료한 것처럼,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그것은 태양계를 떠날 것이다. 다시 성간 공간으로, 어둠 속으로 수십억 킬로미터를 여행할 것이다. 어쩌면 다른 별개로, 어쩌면 다른 문명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붉은 방랑자, 전령, 선구자, 그것의 역할은 끝났다. 니비루는 만약 그것이 실제로 왔다면 이제 다시 떠나고 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조용히 3600년의 궤도를 계속하면서 다음 세대가 될 때까지, 다음 정렬이 올 때까지.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지구에서, 인간에게서. 정렬 이후의 날들에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보고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느낌, 감각, 마치 무언가 열린 것 같다고. 내면에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집단적 심리 사건이라고 불렀다. 암시의 힘, 기대의 효과, 합리적 설명.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경험했다.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믿음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명료함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오래된 문제들이 갑자기 이해되었다고. 막혔던 창의성이 흘러나왔다고. 마치 내면의 문이 열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연결감을 느꼈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 우주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감각이 커졌다고. 플라시보 효과? 자기? 실현적 예언? 어쩌면. 하지만 효과가 실제한다면 원인이 무엇이든 중요한가? 수메르 예언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라.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정치적 질서가 아니다. 사회적 질서가 아니다. 내면의 질서, 의식의 질서, 엔키가 말했던 것. 준비된 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본다. 외부 세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보는 방식이 변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방식이 변하는 것이다. 과학은 계속된다. 데이터를 분석한다. 패턴을 찾는다. 설명을 구성한다. 이것이 과학의 역할이다. 이해하려는 시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과학의 언어로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다. 경험, 의미, 변화. 이것들은 측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한다. 정렬 후 몇 주가 지나자 세상은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뉴스는 다른 것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사마이 ATLAS는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한 채로 남았다. 미묘하게, 깊이. 연구자들은 계속 데이터를 분석했다. 천문학자들은 계속 하늘을 관측했다. 어쩌면 다른 무언가가 나타날까? 어쩌면 패턴이 반복될까?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열정으로 발굴을 계속했다. 어쩌면 더 많은 점토판이 발견될까? 어쩌면 더 많은 단서가 나타날까? 숨겨진 도시, 봉인된 지식, 아누나키가 남긴 것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은 일상을 살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변했다. 질문하기 시작했다. 탐구하기 시작했다.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변화다. 가능성의 감각.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비롭다는 이해. 과학과 신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이해가 태어날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둘을 통합하는 것이다. 측정 가능한 것과
경험된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과학과 신화는 분리되지 않았다. 둘 다 진리를 향한 경로였다.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일 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근대성은 분리를 가져왔다. 객관과 주관, 사실과 의미, 과학과 신성. 하지만 어쩌면 이제 다시 통합할 시간이다. 3i, ATLAS가 가져온 선물이 이것일 수도 있다. 상기시킴. 우리가 우주의 일부라는 것. 우주가 우리의 일부라는 것. 정렬의 순간, 그 짧은 나노초 동안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느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깊은 곳에서, 세포 수준에서, 양자 수준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고대의 지혜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양자 얽힘, 비국 소성, 분리는 환상이다. 아누나키가 가르치려 했던 것이 이것이었을까? 기술이 아니라 이해, 도구가 아니라 지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엔키의 마지막 메시지가 다시 울린다. 선택은 항상 인간에게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분리를 계속할까? 통합을 추구할까? 두려움 속에 머물까? 가능성을 향해 열릴까?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까? 새로운 길을 만들까? 정열은 지나갔다. 하지만 여정은 계속된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하고 있다. 매 순간, 매 행동으로, 매 생각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라. 별들은 여전히 빛난다. 사마이 ATLAS는 보이지 않는다. 너무 멀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것은 여전히 여기 있다. 질문들, 가능성들, 신비, 그리고 어딘가에서 깊은 우주에서 니비로는 계속 여행한다. 천천히, 인내심 있게. 36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정열을 위해.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되어 있을까? 무엇을 이루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항상 그래왔듯이 아누나키는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선물은 남았다. 지식이 아니라 잠재력, 답이 아니라 질문, 확실성이 아니라 신비, 그리고 가장 큰 선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 우주는 살아있다. 의식으로 가득하다. 가능성으로 넘친다. 고요한 밤, 별들 아래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다. 연결, 소속, 경의, 수메르 제사장들이 수천 년 전에 느꼈던 것, 점토판에 기록하면서 미래의 우리를 위해 그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이해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충분히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차례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신의 점토판에 우리 자신의 언어로 무엇을 쓸까, 무엇을 남길까. 그것도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 하늘은 지켜본다. 항상 그래왔듯이 조용히 인내심 있게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면서. 그리고 어딘가에서 오래된 눈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아누나키의 눈들, 엔키의 눈들, 혹은 어쩌면 우주 자체의 눈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다. 이것이 마지막 진리다. 가장 오래된 진리, 가장 새로운 진리. 별빛 아래에서, 고요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안다. 깊은 곳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런 역사의 신비를 더 탐구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일찍 보실 수 있고 이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사마의 ATLAS는 정말 신호였을까요? 니비루는 실제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든 패턴일까요? 질문은 계속됩니다. 답은
당신이 찾는 것입니다. 별빛 아래에서 다음 이야기까지. 안녕히 주무세요.